수능 특강 고전산문 12강 박태보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작품 제목에 나와 있는 거를 먼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박태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작품에 뭐가 되냐면 주인공이 됩니다. 이 박태보라고 하는 주인공은 역사적 인물 또는 실제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허구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세웠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가 경험했던 삶을 소설처럼 만든 작품이 박태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전이라고 하는 글자가 우리가 많이 봤던 작품이긴 한데 한 인물의 일대기를 그리면서 독자들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갈래를 우리가 전이라고 설명을 하죠. 한 인물의 일대기를 그렸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대로 전개된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결국 박태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일단 시점 먼저 살펴보시면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고요. 이거는 고전 소설이 가지고 있는, 고전 산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리고 대화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작품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태보를 이 작품에서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이 박태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이 박태보라고 하는 사람은 충절, 즉 충성 또는 절개를 상징하는 인물이 박태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자신의 충성과 자신의 지조, 절개와 같은 유교적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임금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이야기하고, 임금에게 도움이 되는 말 또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때로는 왕과 갈등을 빚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일대기적 흐름 또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전개된다라고 했는데, 이 작품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설이라고 하면은 뒤로 갈수록 갈등이 해결이 되어야 되지만, 이 작품에서는 인물 간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대화를 통해서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해도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전 작품이니까 뻔한 이야기, 편집자적 논평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건 서술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또 아까 나왔던 거 종합해서 보면 인물들의 말이라고 하는 건 대사가 될 거야. 또는 인물들의 행위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나 인물의 심리가 간접적으로 제시가 될 텐데, 이거는 우리가 소설에서 보는 인물 성격 또는 주제 제시 방법이라고 해서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를 배운 적이 있죠.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쉬운 거긴 한데 실존 인물이 등장하면 사실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으니 바로 본문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도사가,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인물로 먼저 나왔으니까 도사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보시면,
얘는 의금부 소속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장을 거느리고, 그럼 나장이라고 하는 건 도사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도사보다 낮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관리. 도사가 나장을 거느리고 금오문 밖에 나와서 크게 소리쳤다. 그럼 의금부라고 하는 건 오늘날 경찰서와 같은 공간인데, 그 사람들이 금오문 밖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집필한 박태보는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집필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상소문, 즉 상소문을 또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이 여러 사람이 가운데서 일어나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태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하고 스스로 큰 칼을 가져다 쓰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칼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죄인들이 형벌을 받을 때 목에 씌우던 이제 도구 같은 것들을 큰 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스로 큰 칼을 가져다 썼다라고 하는 박태보의 행동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와 같은 박태보의 행동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박태보의 행동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망건과 담뱃대를 종에게 주면서 이것을 가져다 모친께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태보는요, 자신의 운명을 조금은 짐작했을 겁니다. 끌려가면 자기가 더 크게 벌받을 수도 있겠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망건과 담뱃대를 어머니께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망건과 담뱃대가 죽음을 각오한 박태보의 유품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고 띠와 부채를 소매에 넣었는데, 그 몸놀림은 이제 행동 묘사가 나오겠죠. 편안하고 얼굴빛이 변하지 않으며 걸음걸이도 조용했다까지 가로 닫아 보시면 박태보라고 하는 인물의 행동이나 외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박태보. 이걸 통해서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하고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고 죄가 없다라고 하는 당당함 또는 대범한 선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도 특이사항은 없을 거고요. 이인엽, 조대수, 김몽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말했다. 이 무슨 때인가? 자네 혼자 어찌 담당할까? 우리도 당당히 같이 들어갈게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의리가 있죠. 의리. 다시 적어드릴게요. 이러한 세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세 사람이 의리 있는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의리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위에 나와 있는 이인엽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조대수라고 하는 사람이나 김몽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왕에게 쓴 상소문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박태보 공이 말하기를 자네들이 함께 들어갈 의의가 무엇인가? 짓고 쓰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짓고 쓰기라고 하는 건 상소문이 되겠죠. 상소문을 짓고 쓴 것은 내가 다 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박태보의 모습을 통해서 박태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강직하고 고고한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갈게요. 죄송해요. 강직하고 고고한 지조라기보다는 죄송합니다. 다음 부분을 제가 착각했어요. 혼자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세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기를 원정을 장차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원정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은 별빛이 나와 있는 것처럼 사정을 하소연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정을 하소연하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제발 서로 의논하자 라고 말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붙잡혀가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위기를 모면하고 훗날을 도모하자라는 제안이 되겠죠. 하였으나 박태공이 말했다. 내 원정, 사정을 하소연하는 것은 내가 할 것인데 어찌 의논을 하겠는가. 차라리 혼자 죽을지언정 어찌 다른 사람과 함께 하겠는가. 여기가 아까 말했던 박태보의 강직함 또는 고고한이라고 하는 건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조가 드러난다. 내 마음은 이미 정하였으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는 박태보가 보이고 있는 굳은 의지와 지조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돈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매를 잡고 말하였답니다. 태보야, 어찌 이리 경솔한가. 그럼 이돈이 말하는 태보야 어찌 이리 경솔한가는 정말 경솔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파악해야죠. 박태보의 안전과 건강, 즉 안위를 걱정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박태보 공이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서 웃으며 말하기를 남자가 이때를 당하여 어찌 죽기를 두려워하겠는가. 우습다 영감의 말이여. 영탄법. 내가 마음을 한번 정하였으니 어찌 죽는 것을 무서워하겠는가. 그렇다 보시면 박태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박태보의 모습을 확인해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죠. 이런 것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초연함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해도 특이사항은 없고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하고는 들어가니 동문장 바깥에 있던 오두인 공과 이세화 공이 박태보 공의 거동을 보고 말했다. 슬프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슬프다라고 하는 건 누구에 대한 슬픈 감정이냐면 박태보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 또는 정서가 드러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벼슬이 높고 죽어서 죽게 되었으니 한번 죽어서 나라의 은혜 갚음이 후회될 것은 없지만 자네는 인사할게요. 젊고 명망이 있으며 집에 두 노친이 있으니 헛되이 죽는 우리가 우리와는 다르다. 일단 이 부분을 통해서 이세아공과 오두인공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바로 박태보에게 사정을 말하다가 우리 원정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원정을 권하는 근거가 제시된 부분이 되겠죠.
너는 젊고 명망이 있어. 그리고 모셔야 될 부모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원정을 한번 해보자. 원정에 대해서 의논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 자네 이제 원정을 잘하여 다 우리에게 미루고 살 도리를 생각하시게. 그리하지 않으면 원정을 같이 의논함이 어떠한가. 그걸 받아보시면 결국 이 부분에서 오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이세화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박태보의 처지와 오두인이라는 사람과 이세화라고 하는 사람의 처지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원정을 하자라고 원정을 권유하고 있죠. 또는 우리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너가 살면 돼 라고 말하면서 결국 박태보의 행동을 만류하고 박태보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져 볼게요. 박태보 공이 이렇게 대답했다. 영감께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 원정을 어찌 영감 말씀대로 하겠습니까? 사람이 되어 이 자리에 이르러 죽을 따름이지 어찌 기교를 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교라고 하는 것은 꾀라고 보시면 돼요. 제 마음은 이미 정하였으니 어찌 변하겠습니까? 서리적 표현이죠. 그럼 서리적 표현을 써서 나는 죽음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박태보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설의적 표현 저는 별도로 안 적을게요. 박태보의 공과 말씀이 더욱 강계하고 정신은 강렬하니 누구든 슬퍼하지 않으며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밑줄 쳐보시면요. 박태보와 등장인물들 또는 박태보와 대화하는 사람들이 박태보의 안전을 염려하고 박태보의 행동을 만류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태보의 말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설명을 하죠. 서술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인물의 평가에 드러내고 있다. 이윽고 들어가니 물랑이라고 하는 건 죄인을 신문할 때 그 내용을 기록하던 사람을 물랑이라고 해요. 물랑이 상 아래 서서 큰 소리로 문목을 읽었다. 문목이라고 하는 건 결국 죄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상소 중에 핑계하여 거짓말을 꾸민다 라고 한 것은 무슨 말이며 설사 내전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내전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은 그 왕비를 높일 때 내전이라고 하는데 아까 박태보가 실존 인물이라고 했잖아. 역사적인 상황을 집어넣고 보시면 결국 여기선 누구냐면 인현왕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설사 내전께서 과실이 있은들 꿈을 말한 것이니 말실수에 불과하고 실제 일로 드러난 것이 아닌데 적발하여 망극한 죄명을 씌운다. 가로 닫아보시면 결국 지금 가로 열고 가로 닫은 이 부분은 상소문에서 누구를 옹호하려고 했다? 인현 왕후를 옹호하는 글을 적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말이며 서로 다투고 핍박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며 한 몸에 사심을 따진다 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이며 비만기로 하교하신 것이 확실한데도 이렇게 꾸민 것은 무슨 까닭이냐.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너가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고 상소문을 올린 것에 대한 비판 또는 꾸짖음, 얘를 뭐라고 하냐면 문책이라고도 하거든요. 문책.
여기서 비만기라고 하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비만기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현 왕후와 당시의 왕이었던 숙종의 갈등을 드러내는 소재가 비만기였는데, 이 비만기라고 하는 건 왕이 왕비를 폐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던 것이 비만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기로 왕이 말을 했는데 넌 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앞에 나왔던 이 상소라고 하는 게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마찬가지 비만기처럼 정리해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상소라고 하는 건 박태보가 끌려갔기 때문에 박태보와 왕이 갈등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고, 갈등 형성의 계기가 될 거고, 한 나라의 왕이 비만기를 써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충원, 잘못된 것을 간언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계획한 박태보의 굉장히 강직한 성격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박태보의 성격까지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이 내용까지 추측이 가능하시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갈게요. 누가 가르치더냐? 물어보는 거죠. 어떤 걸 물어보냐면 이제 자백을 하라고 말하겠지. 이런 흉한 말은 어디서 들었더냐? 이러한 흉한 상소는 누구와 더불어 의논했으며 누가 상소를 주장하며, 주장까지 가로 닫아 보실게요. 그럼 여기서 물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상소문을 주동한 주동자와 너랑 같이 의논을 한 공범들의 자백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될 거야. 임금을 배반하고 가로쳐 볼까요? 임금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건 상소에 대한 임금의 생각인 거야. 박태보의 생각은 아니죠. 박태보는 잘못된 것을 말했다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임금을 배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 임금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임금의 입장이 될 겁니다. 죄상이 드러난 사람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상이 드러난 사람은 박태보가 인현왕후 폐위와 관련된 거에 대한 상소문을 올렸으니 당연히 임금의 명을 받고 박태보를 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죄상이 드러난 사람은 인현왕후가 될 거고, 죄상이 드러난 사람을 위해서 절개를 세우고자 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절개를 세우고자 하였느냐 같은 말, 인현 왕후를 옹호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숨기지 말고 이야기를 해라. 문랑이 문독을 다 읽으니 상이,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건 임금의 높은 말을 말합니다. 나장으로 하여금 어깨의 몽둥이를 가로지르고 엄히 물으라고 하였다. 어깨의 몽둥이를 가로지르고 엄히 물으라 하였다. 같은 말, 가혹한 형벌을 부여하는 임금의 모습이 되겠죠. 그럼 가혹한 형벌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자백을 뭐 하려고? 유도하기 위해서. 박태보 공이 옷깃을 여미고 기운을 낮추어 조용히 하여 아뢰었다. 박태보의 행동이나 박태보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굉장히 차분하고 엄숙한 태도 또는 엄숙한 분위기를 내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문목으로 물으시니 바로 말하겠습니다. 상이 말하였다. 상은 임금이라고 했죠 아까. 네가 어찌 임금을 업신여기는 부도, 얘를 충성스럽지 못하다라고 해서 불충이라고도 설명합니다. 부도를 하였느냐? 네가 어찌 임금이 한 말을
허망하다고 하느냐? 가로 닫아보시면, 그러니까 임금은 또는 임금의 입장에선 박태보가 자신을 거역하는 부도, 같은 말, 불충, 또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랬더니 박태보가 말하기를, 신이 제가 어찌 임금을 업신여기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내전께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전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봤던 누구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인현황후요, 왕비. 인현황후께서 비록 언어의 과실이 있으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언어의 과실이라고 하는 건 인현황후가 보였던 실수가 되겠죠. 실수가 있으나 적발해서 큰 죄를 주시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로 닫아보시면,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왕비의 실수로 인해서 왕비를 폐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뭐하고 있다? 변호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간에 떠도는 숫자가 되겠죠. 떠도는 이야기. 처와 첩을 둘 다 둔 사람 중 가장이 치우쳐서 집안을 다스리기를 잘못하여 가정의 도를 무너뜨린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후궁을 매우 사랑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후궁은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세모 칠게요. 장희빈입니다. 장희빈을 매우 사랑해서 그러실까 싶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왕의 말을 허망하다고 하겠습니까? 가로 닫아보시면,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 박태보가 왕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임금의 죄송해요, 다시 적어드릴게요. 박태보는 임금의 실수를 염려하고 있는 거야. 한쪽에 치우친 거 아니에요. 염려하면서 신하로서 임금에게 충원 또는 직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임금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 결국 마지막 최종적으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임금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임금을 깨우치게 하려고, 즉 임금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 처와 첩을 둘 다 둔 사람 중 가장이 치우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가정의 도라고 하는 글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정의 윤리다라고 봐도 크게 특이사항은 없겠죠. 이렇게 이어서 갈게요. 문목에 대한 대답을 두어 가지 했는데 박태보 공이 조금도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는 것을 보고는, 박태보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박태보의 태도는 굉장히 당당하죠.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의연한, 아무렇지 않아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임금은 더욱 크게 화가 나서 어자 임금이 앉는 자리에 가까이 오게 하고는 크게 소리쳐 하교하였다. 네가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첩을, 여기서 말하는 첩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봤던 장희빈이 되겠죠. 내가 장희빈을 총애하다가 참소를 믿어서, 참소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을 비방해가지고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 걸 참소라고 합니다. 내가 참소를 믿어서 죄 없는 내전을, 여기서 말하는 첩은 장희빈, 여기서 말하는 죄 없는 내전은 인현왕후가 되겠죠. 인현왕후를 패한다는 말이냐? 그러면 나는 죄 없는 자를 고발한 이광한과 같은 사람이 되는구나. 가로 닫아보시면 결국 임금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박태보에 대한 임금의 분노가 드러나고 있죠.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한다. 간접 제시. 아까부터 계속 말했던 거. 상이 또 말하였다. 조그만 놈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그만 놈이라고 하는 건 임금 입장에서는 누가 될 거냐면요, 박태보가 되겠죠. 조그만 놈이 전에도, 잘 보세요, 나를 거스르고 힘들게 하던 놈이 네 놈 아니냐? 그럼 과거에도 임금의 뜻을 거스른 적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전에도 임금의 뜻을 거스른 적이 있었다. 이건 임금의 입장이 될 거고, 박태보의 입장을 보면 결국 박태보 입장에서는 평소에도 임금에게 직간 또는 간언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너를 깊이 미워하였으나 특별히 분노를 참아 네 머리를 베지 않았더니 오늘 또 네가 나를 욕보이는구나. 간특한 부인을 위하여. 간특한 부인은 그럼 누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인현왕후죠. 인현왕후. 인현왕후를 위하여 이렇듯 방자하니 흉한 반역이 아니냐? 결국 임금은 박태보의 행동은 반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박태보 공이 아래였다. 군신과 부자는 의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 부자라고 하는 건 아까 앞에서 봤던 가정윤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요. 저 노란 색깔 형광펜 치고 있는 거. 여기. 됐어? 그럼 박태보의 화법을 또는 박태보의 발화를 보시면 계속 어떤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족의 윤리 또는 가정의 윤리를 바탕으로 유교적인 도덕 규범 또는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가족의 윤리가 유교적인 도덕 또는 유교적 도덕 규범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군신이라고 하는 게 유교적인 도덕이 되겠죠. 부자는 의가 동일합니다. 전하께서 어찌 이런 하교를 하십니까? 임금과 어버이가 비록 같진 않지만 계속 나오죠. 충이나 효는 다름이 없어요. 같습니다. 아비가 만일 어미를 내치면, 얘를 적용시켜 볼까요? 여기서 말한 아비라고 하는 건 임금이 되겠죠. 저는 위에다 적을게요. 여러분들 아래다 적으세요. 임금이 만일 어미, 즉 인현 왕후를 내치면 자식된 자로서 간하겠습니까? 순순히 듣겠습니까? 그럼 자식된 자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박태보가 되겠죠. 이제 전하께서 없던 잘못된 일을 하셔서, 여기서 말하는 전에 없던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건 같은 말 인현 왕후의 폐위가 되겠죠. 인현 왕후의 폐위를 진행하셔서 중궁께서 장차 기울어지게 됐기 때문에 신하가 된 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가나요 들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부분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당한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저는 죽음을 무릅쓰고 간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되겠죠. 어찌 전하를 배반하옵고 중궁을 위하는 것이겠습니까? 중궁을 위하는 것, 그게 바로 전하를 위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임금님이 오해할 수 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임금님을 위한 간언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위한 것임을 호소하고 있죠. 왕이 말하기를 이런 독한 물건은, 여기서 말하는 독한 물건은 박태보가 되겠죠. 바로 배워도 안 낼 것이 없다. 원정을 받지 않을 것이니 바로 엄한 형벌을 내리라까지 가로 열고 가로 닫아 보시면 결국 임금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를 표출하면서 박태보를 빨리 죽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니 우의정 김덕원이 아래였다. 원정을 받지 않고 때리기를 먼저 하면 나중에 패단이 매우 클 것 같은데요. 즉 임금의 처분 또는 조치가 굉장히 과하다. 임금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절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죄인을 다스리는 절차에 어긋나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따르세요. 상이 말하기를 이런 흉물을 두고도, 흉물 마찬가지 박태보, 지금 임금이 말하는 박태보를 표현하는 단어들은 전부 다 박태보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극도의 경멸감이 담겨있는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흉물을 두고 문초하여 진술받기를 어찌 기다리겠는가. 어서 엄하게 형벌을 가하라. 그럼 지금 보고 있는 임금은요, 결국 절차를 무시하고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왕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왕의 태도를 통해서 결국 박태보의 죄송합니다. 이러한 왕의 태도를 통해서 박태보의 강한 박태보 의가 아닌데 미안해. 박태보에 대한 극도의 분노 또는 극도의 경멸감을 보여주면서 한 편의 글이 끝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은 잘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왕은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문제를 삼고 오히려 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당시 정직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힘든 삶을 살았겠거니 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박태보 전이었습니다.